네, 앞으로 3주간 경제, 외교, 그리고 대한민국을 주제로 에이펙 3부작 방송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 첫 시간은 윤석천 국제경제평론가께서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에이펙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에이펙 정상회의 탄생 배경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국제기구들은 보통 이제 세계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되기 마련이잖아요. 네네. 이 에이펙은 어떤 국제사회의 어려움 속에서 좀 탄생을 하게 됐나요? 어려움이라기보다 예. 사실 세계화의 물결, 그러니까 1990년대에 구소련이 이제 붕괴를 하기 시작하면 냉전 체제가 종식이 됐잖아요. 예. 세계는 급속히 세계화로 막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역주의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날개를 펴는, 그러니까 세계화와 지역주의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개념인데 예. 이 두 개가 공존하는 현상으로 세계는 이제 나아가게 돼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1993년에 유럽연합이 탄생했고요. 1994년에 나프타, 그러니까 북미 자유무역 지대라는 것들이 이제 창설되게 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동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협력체, 어떤 지역 경제 협력체라든지 지역 협력체가 필요하다는 것 같다는데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89년에 사실은 에이펙 장관회의가 먼저 시작이 됐고, 예. 1993년도부터 정상회의로 이게 격상이 됐고, 시애틀에서 1차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좀 특징이 있어요. 사실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인 어떤 특성, 역사적인 배경들이 거의 약간 좀 질적으로 좀 비슷한 국가들의 그렇죠. 어떤 연합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질적인 어떤 동조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나프타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가깝잖아요. 지리적 근접성에 기초로 한 어떤 연합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에이펙 같은 경우에는 다 다릅니다. 정치 구조 자체가 다르죠. 또 사는 수준, 그러니까 경제 수준 자체도 천차만별이에요. 예, 선진국도 있고 개도국도 있고요. 뭐 등등 또 그 문화적인 배경도 원래 다르고 지리적 접근성도 뭐 미국하고 뭐 가령 뭐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을 건너서 먼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쪽의 어떤 어떤 협력체들이 이루어졌다는 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참여국의 어떤 공통되는 어떤 이익들을 반영하는 의제로서 반영하는 것들이 약간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반면에 그럼에도 무역투자 원활화와 같은 대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각국 정상과 주요 기업인의 어떤 논의의 장, 중요한 어떤 논의의 장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에이펙의 어떤 탄생 배경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만큼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기도 한데 이게 다른 국제기구나 협의체와는 또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잠깐 또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네네네. 에이펙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게 국가 간 협력체라기보다는 경제 협력체라고 보는 게 올바른 개념일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만, 홍콩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국가 간 어떤 협의체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이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제 협력체라는 에이펙 성격 때문에 경제 주체로서 이들의 참여를 갖다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회원을 갖다가 얘기할 때 회원국이라기보다는 보통 공식적인 용어는 우리는 그냥 간편하게 회원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회원 경제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예, 예. 멤버 이코노미스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사실은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안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치적인 의제를 다루는 거에 아니라 경제 협력체이기 때문에 이 에이펙 회의가 열릴 때는 각국의 국기라든지 예. 아니면 국기를 상징하는 어떠한 표시들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오직 에이펙 로고만이 사용되는 거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정치적 논의보다는 무역과 투자 자유화, 경제 협력이라는 의제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거고요. 예, 예. 이게 굉장히 평등하다는 거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패권을 다투는 미국, 그다음에 중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파푸아 뉴기니라든지 브루나이 등 상대적으로 국제적 모습자가 굉장히 작잖아요. 이들 나라도 동등한 위치에서 예, 예. 어떻게 보게 되면 평등한 개념 하에서 그 어떻게 보게 되면 각종 의제를 갖다 논의하는 자리다.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어떤 국제 기구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표현 중에 뭐 매우 이질적인 지역 협력체다 이런 얘기도 또 해주시기도 네네네네. 했는데 근데 이런 세계 경제가 좀 위기에 빠질 때마다 그래도 정상들이 한데 모여서 좀 하나의 메시지를 내는데도 크게 또 기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2008년 금융위기랑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 때가 어떻게 보게 되면 대표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2008년에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첫 시험대에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국제 금융 질서가 완전히 붕괴하는 상황 속에서 여기에 참석한 그 정상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어떻게 보게 되면 동등한 목소리, 똑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당시에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후진타오 중국 주석 같은 경우들이 빨리 이 금융 시스템을 갖다가 보완을 해야 될 거고, 예. 그다음에 그 경기 안정화를 위해서,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각종 재정 부양책들을 써야 된다. 그런데 이런 목소리 작자들이 또 여기에는 참여하지 않는, 에이펙에 참여하지 않는 유럽 연합의 정상들까지도 그 울림이 표해서 모든 세계의 정상들이 예.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이런 어떤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 에이펙 정상회가 이제 공식 회의가 아니라 비공식 회의로 운영이 되잖아요. 뭐 네. 조약이나 구속력 있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뭐 선언문도 강제력은 없고,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비공식적으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건데, 네네. 이게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한 이 자율적 논의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또 그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일부에서는 이걸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예.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에이펙이 지금처럼 1993년도에 창설이 돼가 정상회의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게 실질적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 팬데믹 때에 나온 겁니다. 이게 단순한 대화 체를 넘어서 영내 경제 회복과 보건 무역 협력을 조율하는 핵심 다자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했거든요. 예, 이게 예. 21년도 이제 뉴질랜드인데 당시 이제 팬데믹 기간이었으니까 직접 대면이 아니라 사실은 화상으로 정상회의가 진행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상당한 성과를 일단 거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주요 이제 의제가 뭐였냐면 예.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의료 장비 등 그다음에 이제 무역 촉진 등 예. 뭐 비관세 장벽 완화, 그다음에 국경 간 공급망 안정망 합의. 당시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서 세계가 이제 두 가지 문제에 이제 부딪혔죠. 가장 큰 문제. 하나는 공급망이 붕괴됐다는 거고, 네.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경제 공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각종 뭐 폐쇄, 뭐 방역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공급망이 붕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급망 안정하는 부분 하나하고 사실 백신의 공급, 그다음에 보건 의료용품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 팬데믹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원활하게 공급할 것이냐는 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의제가 사실은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단순히 어떤 선언적인 구호에만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들이 여기서 마련이 된 거예요. 가령 세관 절차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신속한 에이펙에. 것도 중요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보건 물품이라든지 통관을 갖다가 간소화하자. 그다음에 전자문서와 디지털 인증을 활용한 무서류 무역.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의료 장비라든지 필수 물자들이 원활하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하나의 촉진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팬데믹 첫 해인 2020년 예. 에이펙 지역 GDP가 역성장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9%. 그런데 그 이듬해에는 5.8% 성장을 했거든요. 당시 세계의 경제의 어떤 평균 성장률이 5.3%였으니까 이게 에이펙 덕분이라고 얘기할 수만은 없겠지만 예. 어쨌든 이런 정상들 간의 어떤 활발한 의사소통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에이펙의 어떤 거기에 속한 국가들의 회복력이 다른 어떤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하나로 좀 힘을 모아서 해결해냈던 좀 사례를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에이펙 탄생 배경에는 경제 협력 강화라는 또 이 키워드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발전에는 실제로 좀 어떻게 기여를 해왔습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일반인들은 이제 잘 모르는데 1994년 정상회의에서 보고로 목표라는 것들이 채택이 예. 됩니다. 보고로 목표가 뭐냐면은 2010년까지는 기존의 선진국들은 다 자유, 무역을 갖다가 해야 되고 투자, 자유화도 실행을 해야 된다. 이런 목표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도국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이걸 갖다가 달성을 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갖다가 보통 보고로 무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기 위해서 예. 어떤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도 확정이 됐고요. 실제로 1996년에는 약 그 아태 지역 평균 관세율이 8.6%였었어요. 굉장히 높았다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2008년에 이게 5.4%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펙의 어떤 그 무역 장벽을 허물자는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사실은 각국의 어떤 관세를 갖다가 대폭 내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영내 교역은 4배나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국 간의 어떤 이동하는 수출 수입 물량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가 활발해졌다는 되고요. 거죠. 또 예. 그다음에 외국인 직접 투자도 연평균 10.6%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보고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20년에 이제 정상회의에서는 보고록 목표가 사실 20년까지니까 이게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채택된 게 뭐냐면은 푸트 라자냐 비전 2040이 채택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 세 가지 의제가 있는데 핵심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역과 투자의 활성화, 자유화. 이걸 갖다가 더 한층 과거보다 보고루 그 합의보다도 목표보다도 더 한층 가열차게 추진을 하자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의 화두인 혁신 디지털 경제, 그다음에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 이걸 갖다가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해가지고 여전히 이 에이펙에 그 속한 회원국들은 서로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040 이제 목표까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에이펙의 경제력도 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 GDP의 약 한 62% 정도 차지한다고 하던데 네네네. 이게 잘 체감이 되질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도 궁금하고 네네. 에이펙 회원국의 경제 규모도 어느 정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4년 총 세계 GDP 규모가 얼마냐면은 111조. 이게 사실은 뭐 그 집계하는 기관마다 약간은 차이는 있어요. 예. 근데 약 111조 한 1,326억 달러부터 세계은행은 한 3천억 달러까지 봐요. 111조. 근데 1조 달러면 얼마냐? 이거 사실 계산이 잘 안 되죠. 그렇죠. 예. 1조 달러면 한 1,40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10조 달러면 경으로 들어가잖아요. 100조 달러면 이게 10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예. 사실 우리가 그 상상 속에 생각하는 어떤 숫자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24년 세계 총 GDP가 약 111조인데 이 중에 에이펙 회원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한 62%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 속해 있는 국가들보다도 훨씬 많은 거고요. 그러네요. 이게 엄청난 GDP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 21개 회원국이 있는데 네. 이들이 미치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다. 어마어마하다. 네,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미 뭐 세계 패권국인 미국과 중국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만 예. 인구 대국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은 물론이고요. 그러네요. 예. 이런 나라들이 이 개도국의 어떤 그 놀라운 성장들을 갖다가 이뤄나가면서 베트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향후 앞으로도 계속 비중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교역량 얘기도 좀 해보죠. 네네. 에이펙 교역량도 지금 세계 교역량의 49%를 차지를 한다고 하죠. 지금 절반 가까이인데 네네네. 회원국 간의 교역량이 많은 이유를 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인구들 굉장히 많은 수의 그 인구가 살아요. 전 세계 네. 인구의 한 37%가 살아나니까 사실 GDP라는 거는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의 어떤 비례해서 GDP가 예.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떤 교역의 확장, GDP가 확장하는 것, GDP가 성장하는 것 자체는 교역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 교역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금 중국이 20세기 초반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그들을 이어서 베트남, 인도 등 해가지고 엄청나게 놀라운 경제 성장률을 보이면서 굉장히 역동성을 보이면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역동성이 교역량을 늘리고 있는 하나의 배경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에이펙의 역할을 갖다가 무시할 수는 없죠. 에이펙 덕분에 무역 장벽들이 서로가 완화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속력 있는 어떤 협정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자발적 협력을 통해서 무역 장벽을 갖다가 하나하나 줄여나가고 있는 것들이 교역량을 늘리고 있다. 예. 그다음에 통관 절차 간소화라든지 규제 및 그다음에 이제 표준의 어떤 동조화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가장 강력한 어떤 교역량을 늘리는 배경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에이펙이라는 거는 개방성에 이제 가장 큰 어떤 방점이 찍혀 있어요. 예. 여기에 회원국들 간에만 어떤 개방을 갖다 추진하는 게 아니라 비회원국들한테도 문호를 가능하면 넓히자는 어떤 개방성.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예. 어떤 원칙들을 갖다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교역량이 늘어날 수밖에는 없는 거죠. 예. 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번 2025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역에서는 이 에이펙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그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기 전에 예. 사실 한국은 에이펙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본 헌장, 헌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네.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에이펙 서울 선언을 해서 사실 이게 제3차 에이펙 강요회의인데
여기서 서울 성난이라는 게 채택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기본 헌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이펙의 초창기 94년, 95년도에 한국은 무역투자위원회 초대 의장을 갖다가 역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무역 개방이라든지 투자 활성화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어떻게 보게 되면 무역과 투자의 어떤 기본 틀을 마련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한국도 에이펙에 대한 어떤 노출도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23년 기준 국내 무역에서 그 에이펙이 차지하는 수출 우리나라가 이제 에이펙에 수출하는 비중이 얼마냐? 우리나라 전체 그 수출 중에서 수출액 네. 중에서 이게 거의 75%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에이펙에 수입하는 거는 67.5%에 달하고 있는 예, 거고요. 예. 그다음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외국인 직접 투자하는 거 에이펙에서 그게 46.5%고 한국이 이제 에이펙 회원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들도 57.6%에 달하니까요. 우리나라가 뭐 베트남이라든지 요즘 인도 등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도 역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에이펙에 대한 어떤 비중이 굉장히 높은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국도 이제 초기 틀 마련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더더욱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경제적 효과도 정말 대단하겠네요. 예. 이게 이제 그 딜로이트 컨설팅과 대한항 상공회의소가 이제 공동으로 추산한 건데 이게 경제 효과가 한 7조 4천억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취업 유발 효과는 총 2만 한 2,634명 정도 되니까 예. 이게 엄청난 효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좀 분석을 해보면은 단기 직접 효과는 한 3조 3천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 사회적 편익 등 중장기 간접 효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번 예. 어떤 효과로 인해 가지고 그게 한 4조 1천억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원래 21년도에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이제 이 에이펙 유치전에 뛰어들었을 때는 이 유발 효과가 한 1조 8천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많이 그거보다 한 올라갔네요. 4배 정도가 예. 그렇게 오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예산이 2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CEO 서밋이라든지 장관회의 등 각종 부다 행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크게 풍성하게 열리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뭐 지금 관광이라든지 전국 단위 경제 효과가 지금 뭐 캐대원 열풍으로 해서 한국 관광붐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에 맞물려서 이게 같이 승수 효과를 일으키면서 사실은 지금 여기 추산한 것 이상의 어떤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 시기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좀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예, 볼 수도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또 저희가 경주에 앞서서 2005년에는 부산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렸었잖아요. 좀 이번 회의 앞두고도 저희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시 어느 정도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2005년 11월 달에 부산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에이펙 예.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그때 이제 사실은 뭐 단순한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 효과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 효과 이상의 어떤 효과를 누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부산은 지금 국제 도시잖아요. 문화 도시고. 예. 뭐 유명한 세계 그 영화 그 어떻게 보게 되면 뭐 그런 것들도 영화제도 열리고 있고요. 영화제도 예.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 이미지 조각이라든지 아니면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데 이게 어떤 결정적인 어떤 키를 제공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건 관광 특수예요. 네. 2005년에 그 부산을 찾은 관광객이 어느 정도 증가했냐면은 113%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당해 연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 해까지도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주요 스팟, 주요 지점에 부산의 주요 그 지역에 이게 그 한 10% 이상의 어떤 관광객 증가가 그 다음 해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에이펙이라는 거는 이게 수천억의 국가 예산, 뭐 지방정부 예산 등등이 이제 이게 투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직접적인 어떤 경상비 추진이란 생산 유발 효과가 당연히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 유발 효과들이 있겠죠. 거기 뭐 관광객이 찾아온다거나 아니면 그쵸, 식당이라든지 예. 뭐 이런 쪽 관광 유발 효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것까지 합친 고용 유발 효과라는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당연히 뭐 10월, 11월 달에만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에이펙 정상회의의 어떤 그 각종 회담은 실무자 회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산하그룹 회의, 장관회의 등 국제회의가 거의 1년 내내 열린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상회의 기간은 딱 일주일에 불과하지만 네. 이런 어떤 관련 부대 행사들이 거의 1년 내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효과 자체는 이게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니까. 이어진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에이펙도 정상회의만큼이나 관심을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CEO 서밋인데 어떤 CEO들이 참석을 합니까? 요번에는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그 CEO라고 하면 젠슨왕이겠죠. 뭐 AI 그 혁명의 어떤 황제, 네. 그 엔비디아의 그 황제, 그 젠슨왕 같은 경우가 이제 서밋에 참석을 하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정상회의보다도 경제적 가치 자체는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는 오히려 더 크다라고도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국내에서 500명, 그다음에 해외에서 1,200명 해가지고 총 1,700명 정도가 방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참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유명 빅테크 업체들이라든지 각종 기업들의 어떤 그 CEO들이 대거 참석할 거는 뭐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 거고요. 예, 예. 지금 빅테크 업체들의 거장, 그러니까 젠슨왕뿐만이 아니라 가령 뭐 올트만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오픈 AI CEO 같은 경우, 뭐 일일에도 왔었는데 이번에 또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주목이 되는 거는 이제 기타 빅테크들 있지 않습니까? 메타 CEO라든지 구글 CEO라든지 애플 CEO 등등이 참석할지 여부도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저는 참석할 거라고 봐요. 왜 모두 한 자리에 그러냐면 모일 AI 것이다. 혁명에 예. 사실 한국 반도체, 한국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걸 조율을 하기 위해서도 한국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여러모로 마치 세계 축제 같은 느낌이 도는 2015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국제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